올해 전국 땅값이 11년 만에 최대폭인 평균 9.42%가 오릅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23%나 오르죠. 비싼 땅을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집중적으로 오른 겁니다. 첫 소식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지난해 1제곱미터당 4,600만 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 6,090만 원으로 30% 이상 뛰었습니다. 이처럼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50만 곳의 올해 공시지가가 공개됐습니다. 전국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9.42%.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서울이 지난해의 2배인 13.87%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와 부산,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개발 호재가 몰린 강남구가 23.1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와 영등포구의 상승률도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오른 64.8%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비싼 땅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전체 토지의 0.4%인 1제곱미터당 2천만 원 이상의 비싼 땅은 공시지가가 20.05% 올랐지만 나머지 일반 땅의 상승률은 7%대에 그쳤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서민들이라든가 자영업자가 활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역시 상승폭을 최소화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2배 오른 1제곱미터당 1억 8,300만 원으로 16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선정됐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세금은 지난해 8,139만 원에서 올해는 1억 2,209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비싼 명동 우리은행 부지의 보유세 역시 지난해 2억 767만 원에서 올해는 3억 1,151만 원으로 오르죠. 원래는 더 올라야 하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그 전에 낸 세금의 50%까지라 여기에 걸린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싼 땅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이나 중구, 영등포구에서도 세부담이 껑충 뛸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올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 작년엔 80%, 올해는 85%였죠. 여기 90%까지 오르기 때문에 세금은 자동으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불경기로 가뜩이나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진 건물주들은 설상가상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며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오피스 빌딩 밀집 지역인 테헤란로 일대입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문을 닫는 상점이 속출하면서 공실률은 11%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많이 어렵죠. 그래도 지금 공실률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임대를 맞춰주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료 걷기도 어려운 데다 세금 폭탄까지 더해진 강남 땅 부자들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건물은 보유세가 17% 넘게 오르고 성동구 카페거리에도 무려 24.5%나 세금이 오르는 상업용 건물이 나올 전망.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땅 부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으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강남 땅값이 다소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금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매각이나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실률이 낮은 일부 상권에서는 임차인에게 세금을 떠넘길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여야 4당이 5.18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자 한국당은 부랴부랴 입장을 바꿔 이 의원들을 당내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망언자들을 반드시 제명 조치할 수 있도록
여야 사당은 찰떡 공조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없다던 자유한국당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부랴부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당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에 계류된 23건과 연계할 뜻을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23건의 징계안이 회부되어 있고요. 지금 이 제수되어 있는 안건과 더불어 현안 과제에 대해서 윤리특위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빠른 처리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국회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망언을 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이종명 의원 역시 송구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과가 아닙니다. 둘 다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라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되레 논란에 더 불을 붙인 꼴이 됐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공청회 이후 두문불출하다 오늘 동료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비슷하게 여러 얘기 나오는데 혹시 추가? 아니 뭐 저는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명단 공개 말씀드린 거예요. 김 의원은 허위 유공자를 가려내자는 자신의 진위가 왜곡됐을 뿐이라며 예정대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의 정치를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최고위원 그대로 갑니다 저는. 네.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침묵하던 이종명 의원 역시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송구하다면서도 북한군 개입 검증은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면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조건부 사퇴를 내걸었습니다. 두 의원이 사과는 했지만 논란이 됐던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파장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망언 3인방 중 또 다른 한 명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광주와 전주를 찾았습니다. 전당대회를 위해 예정된 방문 일정을 강행한 건데 결과는 뻔했죠. 정치훈 기자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5.18 단체는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차량을 에어싼 사이 김 의원이 몰래 당사로 들어섰지만 또다시 쓰레기 봉투가 던져졌습니다. 막아. 김 의원이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선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김 의원은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5.18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의원은 또다시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진정하게 5.18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이해하는 일이다. 바깥에서는 지만원 씨로부터 북한 채룡이라며 이른바 광수 36호로 지목당한 양기남 씨가 처음 목소리를 냈습니다. 얼척은 없는 일이죠. 변호사나 지만원 씨나 묻는 대답들이 이 초등학생들도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물어볼 거예요. 결국 김 의원은 준비한 당원 간담회를 취소하고 쫓겨나듯 광주를 떠났습니다. 이어 방문한 전주에서는 윤리위원회 회부가 서운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심판받겠다며 역시 사과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성난 5.18 단체와 광주 시민단체들은 내일 대규모 상경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지만원 씨의 5.18 폄하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명예훼손이라며 이들을 고소했죠. 문제는 이들이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경우에도 면책 특권이 적용될지 이원열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에 나선 데 이어 5.18 관련 단체들도 고소 고발 방침을 세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뚜렷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유공자를 가리켜 괴물이라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폄하나 왜곡 발언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파견됐다는 말이 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일지라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번 발언은 공청회에서 나온 것이라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국회에서 공청회 형식을 빌어서 했기 때문에요. 면책특권이나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를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정치권에서 때 아닌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미 확인된 사실들도 다시금 의혹으로 둔갑해 떠돌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들이 보상금이나 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 북한군 개입설은 어떻게 된 건지 등 주요 의혹과 쟁점을 사실 확인해서 이병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600명이 시위대로 참가했다는 지만원 씨의 주장이 새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관련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 과거 6차례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3년에도 북한군 개입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전해져 파문이 일었는데 당시 정홍원 총리가 북한군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못 박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할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보다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제기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도 재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보훈처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실제로 이미 널리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외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나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들도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5.18 유공자가 각종 고시에서 가산점을 받고 공직 자리를 싹쓸이한다는 거짓 정보도 떠돌고 있지만 5.18 유공자들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5에서 10%의 가산점만 받고 있고 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4,400여 명의 5.18 유공자들은 참전 유공자와 달리 보상금이나 각종 수당이 없어 보훈처로부터 더 낮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확인 이병주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결국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전 시장의 출마로 반쪽짜리 전당대회라는 비판은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일정 연기를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던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대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심재철, 안상수, 정우택 의원이 오전에 잇따라 경선 불참을 선언했고 오후까지 고심했던 주호영 의원도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 의원은 통합축제가 되어야 할 전당대회가 분열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며 전대 절차에서조차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했다고 당 선관위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반면 보이콧에 동참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전당대회는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진태 의원 3파전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후보가 최종 3명으로 확정되면서 별도의 컷오프는 없이 곧바로 본선으로 들어가고 후보들은 14일부터 전당대회가 열리는 2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18 모독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전당대회 출마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원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선거권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징계 수위에 따라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의 양자 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현직 3선 국회의원이며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중진 의원의 아들이 국회를 제 집처럼 드나든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은 기업의 국회 대관 업무, 쉽게 말해서 로비스트인데 아무나 입법 보존이 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동석, 최형규 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중견기업 소속으로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양모 씨.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양 씨는 까다로운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드나들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기도 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 보조원 등록을 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박 위원장은 양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사자인 아들 양 씨에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지금 의원실 출입증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닌데요. 결국엔 인정합니다. 조사할 게 있으면은 제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 같은 거나 제가 좀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쓰였던 거지 뭐.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급여는 안 나가고 급여 받고 이러지는 않은 자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게 아마 보좌관하고 얘기가 됐는지 한 일주일 전에 보좌관으로부터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자녀는 원래 국회 출입이 자유롭다고 항변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은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반 이상 관리는 해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남들한테 뭐 공개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 아들이 그것도 대관 업무를 진행하는 사기업 소속 직원이 입법기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배경을 놓고 국회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들은 이렇게 방문증을 써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누굴, 무슨 목적으로 만날지 적은 뒤 안내 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은 뒤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무척 까다로운데요. 대관 직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대관 업무 직원이었어도 양 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국회의원 어머니 덕분에 받은 국회 자유통행권을 이용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입법보조원 채용이 전적으로 국회의원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을 채용해 출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방호과는 경찰을 거쳐 출입증을 발급해 주는데 여기선 신원조회 외에는 특별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출입증을 발급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신분이나 뭐 그런 것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법보조원 채용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국회 입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 목적과는 굉장히 벗어난 그런 잘못된 행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의식과 이를 부채질하는 제도적 허점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되는 법관 가운데 탄핵을 추진할 대상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인데 방창현, 이동건 판사 등 최종 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박주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관 탄핵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탄핵 소추안에는 이민걸, 임성근, 신광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상원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고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메신저 역할 등에 그친 것으로 판단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다른 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애초 탄핵 명단에 포함됐던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재임용 탈락으로 다음 달부터 법관 자격을 상실하면서 부득이하게 빠졌습니다. 현행법상 탄핵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는데 민주당은 2월 임시회 윤곽이 잡히는 대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 가결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수 확보에도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판사만을 대상으로 탄핵 규모를 최소화한 만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의 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을 판사가 정해졌습니다. 누가 맡아도 웬만하면 다 후배겠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무려 24년 후배로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검찰 기소 하루 만에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양 전 원장의 재판은 24년 후배인 박남천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 35부가 맡게 됩니다. 형사 35부는 지난해 11월 사법농단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로 구성해 신설된 3곳 재판부 중 한 곳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23년째 재판만 전담한 판사로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수락산 60대 여성 등산객 살해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 김학봉에게 무기징역을 내리는 등 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글과 함께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판사들의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은 수사 기록만 수십만 쪽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두세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은 오는 4월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3.1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정치인을 포함할지 등 대상 범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일 위안부 반대와 사드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 등 6대 시위 관련자들이 포함된다고 하니 특사폭은 상당히 클 겁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3.1절 특별 사면에 대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사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일 위안부 반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그 폭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정치인 사면입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형이 확정된 내란 음모 사건 외에 회삿돈 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올리면 사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 검토 대상자들이 대부분 친여권 인사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야권의 사면 대상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첨소환돼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 혐의인데 김 전 수사관은 국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청와대 범법 행위를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담담한 모습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특감 반장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자료 분석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자료의 사실관계와 유출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2차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지난 10월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가 불륜이라는 소문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었죠. 경찰이 허위 불륜서를 만들어 유포한 사람들을 잡고 보니 작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가십거리로 작성했다지만 이 루머가 수많은 사람에게 퍼지기는 겨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인터넷과 모바일 채팅방으로 퍼진 루머, 이른바 지라시입니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나 PD와 정 씨는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5달 만에 잡힌 최초 작성자는 2명의 작가였습니다.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작가 정모 씨와 방송작가 이모 씨는 각각 자신들이 들은 소문을 글로 작성해 모바일 채팅방에 뿌렸습니다. 처음엔 지인들과 함께 있는 채팅방에만 공유됐지만 이 글은 단계를 거치면서 금세 지라시 형태로 가공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지라시는 채팅방을 통해 120단계를 거쳐 불과 이틀 만에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도 해당 지라시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최초 유포자인 작가들은 가십거리로 작성한 글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유포한 사람들 상대로 역으로 욕출을 했어요. SNS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런 지라시를 단순하게 유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와 지라시 작성자뿐 아니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게시자 등 모두 9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수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주수도 전 제6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또다시 1,0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이를 돕던 변호사 2명도 구속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조단위 다단계 사기극을 다룬 영화입니다. 사기? 푼돈 장난치는 놈들을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영화에선 집사 변호사가 사기 행각을 돕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저만 믿으시고 도장만 찍어주십시오.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주수도 전 제2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1,100억 원대 다단계 사기를 추가로 벌인 것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만 1,300여 명에 이릅니다. 사기 행각엔 주 전 회장 다단계 회사의 고문 변호사 2명이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2번씩 매일같이 주 전 회장을 접견해 회사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또 주 전 회장이 다단계 회사의 실소유주인 걸 속이려고 변호사 1명의 이름으로 지분을 돌려놓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검찰은 집사 변호사들이 수억 원씩 수임료를 받아 챙기며 범죄 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모두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넘어왔던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대형 사기로 밝혀지면서 초기의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그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배우 안재욱 씨는 술을 마신 그 다음 날 아침에 적발됐죠. 이렇게 술을 마신 다음 날이니 괜찮겠지 싶은 분이 많지만 성인 남성 한 명이 소주 한 병을 해독하는 데는 보통 최소 1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날 먹고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 운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박자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아침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배우 안재욱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6%였습니다. 안 씨가 전날 밤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최소 6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면허 취소 기준인 1%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고등검찰 소속 검사도 3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호란도 음주 후 꽤 시간이 지난 아침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대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해에만 1만여 건에 이릅니다. 단순히 그날 운이 나빴던 걸까? 소주 한 잔을 마신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완전히 분해되는데 1시간이나 걸립니다. 성인 남성 체중 70kg이라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10시간이나 쉬어야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전문가들은 전날 과음을 했다면 아침 출근길엔 가급적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면 출근길 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해되는 데까지는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엄격해지는 단속 기준에 맞게 본인 스스로도 음주 관리에 엄격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박재한입니다. 분양받은 생후 3개월짜리 반려견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죽게 한 충격적인 사건 보도해드렸죠. 이런 동물 학대는 잊혀질만 하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안병옥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사람 품에 안겨있는 고양이. 그런데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쏜 쇠구슬에 고양이가 눈을 다쳐 시력을 잃은 겁니다. 지난달 부산에선 20대 여성이 키우던 강아지 3마리를 고층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늘어 경찰에 신고된 것만 지난해 500건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많아야 몇백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머물고 있습니다. 개를 차량에 매달아 상처를 입힌 40대 남성, 이웃집 개를 도끼로 죽인 50대 남성은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 손괴죄가 적용돼서야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실제로 그게 처벌이 안 되면 법에 사문화돼 있는 거죠. 학대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학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잔인한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정부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법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대학교 개강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생들의 방구하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취업을 못한 졸업생들이 여전히 대학가 주변에 머물고 있어서 더 경쟁이 되는 겁니다. 비싸고 심지어 월세를 미리 몇 달치 달라는 곳까지 있지만 기숙사를 짓지도 못합니다. 지역 주민들 때문이죠.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주변 알림판. 원룸과 하숙집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시물이 빼곡합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방구하기 전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제 기숙사 신청 기간 끝나고 이제 떨어진 친구들이 많이 구해서 지금쯤 되면 아무래도 좀 구하기 힘들어요. 비싼 방세에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한 학생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좀 낮으면 정말 좁은 방인데 60만 원까지도 하는 걸 봤고요. 이제 월세가 정말 괜찮다고 봤는데 또 보증금이 막 3천에서 4천대도 있더라고요.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54만 원.
보증금까지 고려하면 학생들이 감당하기엔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신입생 입학으로 기숙사 경쟁이 심해지는 이맘때 자취방 대란은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겨우 20%대, 재학생 10명 중 2명만 혜택을 보고 있지만 확충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과 생계형 임대업자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대학 당국이 참여하고 여기에 행정기관이 참여해서 함께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대안을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대학생들의 고충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달개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1979년 9월 29일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되며 한 말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며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40년이 지났지만 그 후 제명된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된 의원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1991년부터 지금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0건이 넘는 징계안을 발의했지만 근 30년간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건 딱 한 건.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제명안이었죠.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는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지만 결과는 고작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가 전부였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0대 국회엔 이미 26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단 한 건도 윤리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았거든요. 또한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1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유한국당 의원만 해도 113명. 이들이 같은 당 의원을 3명이나 제명하는데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의원 징계 조건이 재적이 아닌 재석, 그러니까 표결에 참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징계가 결정되고 국가에 대한 불충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거침없이 제명을 해서 스스로가 국회의원의 위상을 높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을 처벌하기 힘들게 법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처리 기한도 없이 회부된 징계안을 미루다 슬그머니 폐기시켜버리기도 하죠. 이런 제도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또 의원에 대한 징계를 그들 스스로에게 하라고 맡겨도 되는 걸까요? 그만 속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젠 정말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뉴스조정이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주 남았는데 돌연 베트남 외교부 장관이 평양을 찾았습니다. 예정된 일정이라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국빈 방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낮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포착된 판빈민 베트남 외교부 장관 일행 모습입니다. 모레까지 2박 3일 평양에 머물 예정인데 눈길을 끄는 건 VIP 의전 담당자의 동행입니다. 리용호 외무상과 이른바 김정은 집사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형식과 동선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성사된다면 54년 만에 북한 지도자가 베트남 땅을 다시 밟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성사되더라도 2차 북미 회담이 끝난 뒤 일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담의 중심이 북미 회담이지 베트남이 아니잖아요. 국빈 방문을 하면 초점이 흐려지는데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외교가에선 2차 정상회담일 전후로 김 위원장의 광폭 행보 여부 등 세부 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 당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양자회담, 발라 크리쉬난 외무장관과 깜짝 산책 등을 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국빈으로 베트남을 찾는다면 응우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은 물론 경제 현장 시찰 등을 하며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보통 양국 정상이 만날 때는 외교 관례상 같은 호텔에 묵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 곳에 머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파격적으로 두 정상이 같은 호텔에 머물며 정상회담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니 넓은 인공호수 앞에 긴 산책로가 펼쳐집니다. 이번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유력한 하노이의 JW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언덕 위에 인공호수를 끼고 있어 입구만 막으면 경호에 최적화된 곳으로 이른바 도심 속 요새로 불립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 호텔에 함께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초 김 위원장 숙소로 북측 인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멜리아 호텔이 거론됐지만 회담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호 준비와 효율성을 고려할 때 파격적으로 두 정상이 한 호텔에 머물며 정상회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회담 도시를 북한이 선호하는 하노이로 정한 만큼 회담장은 미국이 선호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자가 아닌 양자회담에서는 서로 다른 호텔에 묵는 것이 관례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와 회담장으로만 사용하고 김 위원장은 다른 곳에 머물 것이란 해석도 여전히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원래 이들이 살아있었다면 2016년에 졸업을 했어야 했는데 3년이 미뤄진 거죠. 윤기란 기자입니다. 명예 졸업식이 열린 단원고등학교 강당안.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빈 의자에 꽃다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대신 자리에 앉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졸업식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로 이 편지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은 졸업을 축하한다는 말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리고 후배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자 학부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으면 3년 전 졸업장을 받았을 아이들. 하지만 미수습된 학생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졸업식이 미뤄져 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함께 졸업식을 하는 것이 가족협의회의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고도 가족들은 아이의 졸업장과 졸업 앨범을 보며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강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희생이 컸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현재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학생들의 흔적이 담긴 기억교실은 올해 조성되는 4.16 안전교육시설로 영구 이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스타 팀킴이 돌아왔습니다.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한 팀킴. 올림픽 때 모습 그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컬벤저스 팀킴이 돌아왔습니다. 코치진의 갑질 폭로 이후 처음 갖는 공식 경기. 지난해 8월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6개월 만이지만 팀킴 특유의 밝은 미소와 에너지는 그대로입니다. 부산시를 상대로 초반부터 매섭게 몰아붙인 팀킴. 결국 8엔드 기권승을 따내며 여유 있게 4강에 진출했습니다.
안경 선배 김은정이 결혼 후 임신을 하면서 영미 동생 김경애가 스킵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중계를 결승을 위해서 한 샷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언니가 말 좀 잘 들어요? 네, 요즘 말을 잘 듣고 있어요. 얼음판 위에서 파이팅 넘치는 영미를 외칠 수 없었지만 안경 선배 김은정의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진 샷을 내보이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틀 팀킴으로 불리는 춘천시청에 국가대표 자리를 내준 팀킴. 1년여 부진을 씻고 평창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극한 스포츠, 영어로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위험 요소를 포함한 극한 스포츠를 보면 이런 대사가 절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런 스포츠는 없었다. 이것은 스포츠인가 서커스인가? 전광열 기자입니다. 해발 2,500m가 넘는 산꼭대기에서 그대로 하강합니다. 90도에 가까운 경사.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산 전체를 코스로 펼쳐지는 극한의 하강. 프리스타일 스키 다운 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스틱 없이 얼음 언덕에서 속도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스크로스 다운힐 경기입니다. 봅슬레이와 쇼트트랙을 섞어놓은 느낌인데 290여 미터의 트랙을 수놓는 선수들의 속도 경쟁이 짜릿합니다. 빙판에서 열린 오토바이 경주 아이스 스피드웨이 장면입니다. 스노 타이어를 장착했다곤 하지만 오토바이를 눕혀서 코너를 도는 장면에선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재미를 잡을 것인가, 모험을 잡을 것인가. 한겨울 극한 스포츠는 모두 잡았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이번 겨울 추위가 덜한 것 같다고 여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시는 것처럼 매화도 일찍부터 활짝 펴 광양에서 열리는 매화축제도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추위는 덜했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기온 내려가겠고 모레는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정체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로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내일 충북과 호남,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수준을, 경기 남부와 경북 지역도 오전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갑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제주에서는 내일 새벽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포항 등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 경보로 한 단계 강화된 만큼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